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문학 따라잡기 5번째 시간인데요. 문학 복합이 됐습니다. 시가 복합이거든요. 첫 번째는 김지하 시인의 새라고 하는 현대시, 두 번째는 김중식의 이탈한 자가 문득이라는 정말 낯선 작품이죠. 저도 사실 여기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 권섭의 독자왕 유희 유오영이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이 세 개의 작품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우리 나름대로 접근하는 제작 화상들을 살펴본 후, 그리고 EBS 문제를 능가하는 창의적인 문제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하의 새라고 하는 작품인데, 김지하라고 하는 작가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하소설가, 물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토지의 작가 박경리 소설가의 사위입니다. 물론 전 대통령이죠.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하에 반공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를 바라보고 쓴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지하처럼 시적 화자가 되어 감옥 속에 질곡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밖에 창문으로 바라보았을 때 허를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를 연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 청청한 맑고 맑은 하늘, 저 흰구름 밑에, 저라고 하는 것은 원경을 나타내주고 있죠. 저 멀리 흰구름, 저 눈부신 산맥 했을 때 청청한 하늘, 푸른색을 보여주었고, 흰구름, 흰색이죠. 눈부신 산맥, 하늘, 구름, 산맥 모두 다 자유로운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대상일 수 있겠죠. 왜 날 울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저 맑고 깨끗한 하늘, 그리고 저 자유롭게 떠드는 흰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고 있어? 왜 너희 날 자극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나르는 새여 할 때 왜 날 울리고 있니? 나르는 새,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 너 왜 나 힘들게 하고 있어? 나는 이미 쇠사슬에 묶여서 질곡된 삶을, 구속된 삶을 살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자유롭게 날고 있으면서 왜 나를 놀려? 너 나 울리는 거지?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나 청청한 하늘이나 흰구름, 산맥 모두 다 나와 대비적인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묶인 이 가슴, 명사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대체로 서술어로 연의 마지막을 매듭 짓고 있는데 여기서 명사로 끝내주고 있죠. 묶인 이 가슴. 이때 가슴이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질곡된 상태, 구속된 상태로 감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밤새워 물어뜯어도, 그러니까 밤새워 깜빵 속에서 무엇을 물어뜯겠습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몸부림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림이며, 이때 살은 뭐 실제의 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자기가 과거에 누렸었던 자유로운 세계, 또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희망찬 세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해도, 근데 그것은 그리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요. 그리움이요 라고 명탄조 거조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 무엇만이, 피만이 흐르고 있네.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만 나에게 나타나고 있네. 더운 여름날에 썩은 피, 어떻게 보면 어떤 피냐? 더운 여름날에 썩은 피. 이것은 구체적인 광경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질곡된 세계, 그 여름에 더운 곳에서 힘든 감옥살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보면 되겠죠. 이렇게 난 힘든데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유롭게 날고 있니? 나도 너처럼 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겠죠.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이때 땅을 기는 육신은 구속되어 있는 깜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새겠죠.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답세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뻘건 색채 나와줬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유를 향해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왔다.
그런데 이 서로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도 몸부림 함께 답세라 라고 하는 부분, 이때 답세라 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북한어로 족쳐라, 두들겨 패라 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북한어를 여기에 쓴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육체, 피 흘리는 육체,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자유로운 저 세계를 날고 있는 새처럼 나는 갈 수 없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두들겨 패줘 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끝없이 역시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감정에 노출되고 있죠. 새하얀 사슬소리여 새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떠올려 보면 되거든요. 끝없이, 이 끝없이라고 하는 것은 쇠사슬이 끝없이 아무리 오래 시간이 흘러도 나를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새하얀 사슬소리, 이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새하얀 색채죠. 시각입니다. 사슬소리, 청각입니다. 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각이 또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주냐면 상당히 중요한 접근 방법인데요. 이것은 주술관계를 빨리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 비법입니다. 문장을 다시 정치 제대로 놓고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주어에서 서술어의 감각 이전을 잡으면 되겠죠. 여기서 새하얀 사슬소리, 관용어 채용꼴로 된 것을 관용어를 서술로 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슬 소리는 어떻다? 새하얗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새하얀 사슬소리 그랬는데 이 관용어를 서술로 놓으면 사슬소리는 새하얗다. 사슬소리, 소리 청각이죠. 하얗다 시각이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주면 공감각적 심상, 즉 감각의 전이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여 그랬습니다. 영탄적 어조죠. 나는 영원히 이 쇠사슬을 풀지 못하고, 즉 구속된 세계를 풀지 못하고 여기에 살아있어야만 될 것 같아.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에 길과 아늑하며 그랬습니다. 아득함이 되겠군요. 아늑함은 안 되고, 너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날고 싶은데 죽어야만 될 것 같아.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이 구속을 풀고 자유롭게 살지 못할 것 같아. 죽으면 그때 너처럼 새처럼 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아득해, 이거죠. 희망이 없어, 그 소리가 될 것입니다. 공감각적 심상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나는 새와 구속된 나와의 대비적인 관계를 가슴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해가 떠오르고 밝은 날이 지속되겠죠. 그런데 침침하다, 이런 것을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은 다 밝아. 근데 나는 밝을수록 침침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밝음, 자유, 그럴수록 나도 힘있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밝음 속에 깜빵에 있는 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점점 침침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넋 속에 저 짧은, 여의어가는 저 짧은 볕발을, 이 볕발은 햇살입니다. 햇살을 스쳐 떠나가는 새, 그러니까 저 밝은 태양을 지나쳐서 가고 있는 그 새는 자유로움의 표상 아닌가요? 그런데 저 밝음, 청청한 하늘, 저기를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가 오히려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비약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황조가 알죠.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 다정하게 논이는데 외로운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했을 때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황조가 여기서도 객관적 상관물로 등장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대비된 입장이죠. 나는 구속되어 있는데 새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유로우니, 그때 유리왕에 있어서 황조나 여기 시적 화자인 나 김지하에 있어서 새나
똑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청한 하늘끝 앞에 있는 것을 반복됐지만 약간 변형시켜주고 있죠. 푸르른 저 산맥 넘어 떠나가는 새, 왜 나를 울리니? 너 왜 날 자꾸 울리니? 덧없는 끝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 영탄 묶인 이 가슴 역시 명사로 끝맺음을 해주고 생략 여운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객관적 상간물 속에 자극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와 대비적인 입장에 있는 것인데, 여기 해당되는 작품으로 조금 전에 상고시대가요에서 황조가에서 시적 화자와 황조화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보의 귀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러기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두시 언해 중에 하나거든요. 시적 화자인 나, 두보 자신일 수 있는데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피란 생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러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고향으로 유유히 허를 날고 있다. 너 지금 난 놀리고 있니? 너가 아니었으면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도 이렇게 가슴 아프진 않을 텐데, 갈 수 없는 고향을 너는 자유롭게 가니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더 괴롭구나 라고 하는 두보의 귀 안에 요 안과 기러기와 이 작품 속의 새와 너무 흡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객관적 상간물 자극에서 황조가와 두시원의 귀 안을 엮어보았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김지하의 새와 요 황조가라든지 귀안을 엮어서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좋은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응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지하의 작품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제작 화상태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자유로움의 표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지하 대표적인 작품 정도는 몇 개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김지하의 대표적인 작품은 타는 목마름으로 라고 하는 작품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무엇을 외쳐야 되나? 민주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라고 하는 구석진 작품이 있습니다. 무화과 꼭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전라도 지방에서 무화과 많이 나오는데, 시적 화자인 나 자신은 꽃도 피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은 존재야 라고 했을 때 친구는 위로하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영원히 꽃을 피우고 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진정한 무화과와 같은 존재야. 대상을 전혀 다른 각도에 살펴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픔 속에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시적 화자를 친구가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김지하의 또 다른 작품으로 서울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한자로 만들면 상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상행이라고 하는 작품은 김광규 시인의 또 다른 작품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 서울길이라고 하는 작품, 60년, 70년대에 농촌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서 시골을 떠나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고된 노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작품이 바로 김지하의 서울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무화과 서울길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화자, 자유를 억압한 나, 억압당한 나죠. 하늘을 나는 새와 달리 억압당한 상황, 주어진 현실에 대해 절망하고 자유를 갈망한다 됐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억압적 현실의 갈망, 이걸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또 자유에 대한 갈망, 현실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절망과 갈망이죠. 표현상의 특징, 대조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구속되어 있는 나와 허를 자유자재로 날고 있는 새, 뭐 이런 것들이 대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첫 연과 끝연을 대응시켜 화제 정사 실무화시키고 있다. 완벽한 수미상관법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연, 뒤에 있는 연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적 표현 앞에서 해 주었습니다. 청각의 시각화가 감각의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주술관계를 만들어 달라라고 비법을 알려드렸고요. 역설을 통해서 역설법 아까 해 주었었죠. 너무나 밝은 대낮, 근데 나는 침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간략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순 형용이에요.
모순되게 꾸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만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절정에서 어느 부분이 역설적 표현인지 찾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로스의 뒤에 선생님 이육사 절정에 보니까 이 부분이 역설적 표현입니다. 숙제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속에 어느 부분이 역설적 표현이 있는지, 또 대표적인 것은 유치한의 깃발에 나와 있겠죠. 깃발 어느 부분에. 그리고 외국시 워즈워드의 무지개라고 하는 작품 속에 영시죠. 여기에 어느 부분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한용운, 만해 한용운의 작품 속에는 모두 다 역설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작품 속에 역설적 표현이 있는 것 한 작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한용운의 작품 모두 다 찾아보십시오. 역설적 표현이 하나씩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법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어법에 관계된 것도 함께 찾아보면 좋겠죠. 이것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반어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즉 반어법으로 쓰여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하나만 대줄게요. 최만식의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반어법으로 쓰인 소설의 제목을 몇 개 알아오는 것도 숙제입니다.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소월의 먼 훗날, 황동기의 즐거운 편지 속에서 어디에 반어법이 쓰였는지도 찾아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영탄적 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갈 텐데요. 거의 듣고 보지 못한 작가다라고 했는데 이 식자떨림이 참 많더라고요. 저 이름도 김왕식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있죠. 그리고 김소월하는데 김소월의 본명이 김정식입니다. 그리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가도 김영랑이지만 본명은 김윤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중식의 이탈한 자가 문득 참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었던 작가와 작품인데 EBS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어떠한 정통으로 생각했었던, 규범으로 생각했었던 선을 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탈선이라고 하죠. 뭐 이탈, 탈선. 이제까지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규격화된 삶, 규범화된 삶을 벗어나는 것이 비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이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라고 의문을 해주고 있어요. 의문법. 그랬더니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아왔을 뿐이다 라고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문답법을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야, 이거 수능 문제 하나 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후에 해보겠습니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그러면 찬란한 태양조차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자기 늘 가는 길만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못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탈할 수 없어. 이탈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의미까지 들어있겠죠. 태양보다 냉철한 무별, 냉철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만 쓰는 것인데 이 무별들이 냉철하다라고 했으니까 의인화 시켜주었네요. 이탈하지 못함으로 가는 곳만 가고 아는 곳만 알 뿐이다 라고 절대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규범화된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죽도, 집도 절도 죽도 밥도 계속 반복해주고 있네요. 다 떨어져 빈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표면화된 1인칭 관찰자 화자가 나와 있네.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계속 쉼표를 넣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네요.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참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목을 썼네요. 자유롭다는 것을. 참 여기 재밌네요. 나는 보았다 그랬어요. 나는 보았다. 참 재밌네요. 주어 나는 보았다. 서술어인데 타동사이면 서술어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도치됐네요. 나는 무엇을 보았다인데 무엇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도치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엇에 해당되는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이제까지는 이 규범을 벗어나면 이탈했고 탈선했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텐데 나는 이렇게 이탈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매우 자유로운 것이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적절이 이렇게 기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것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로 시를 매듭짓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탈한 자가 문득이라고 하는 김중식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사회에서 만든 규범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벗어나도 괜찮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답법으로 이것을 가지고 수능으로 출제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저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넘나들면서 출제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임진왜란 직전에 이율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반양명서를 내세워서 일본을 일본의 침입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선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죠. 바로 이율곡의 대표적인 작품 고산국어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시해 줄 때는 이런 작품들을 꼭 좀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제시해 줍니다. 고산국어과는 1곡에서 9곡까지의, 이때 1곡, 2곡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연시조죠. 그럼 총 9수로 되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10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죠. 왜? 1곡 앞에 서사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2곡을 잘 살펴서 어디에 문답법이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렇게 매 시간 과제를 이제 지금 주려고 하는데 이런 걸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 않을까요? 2곡은 어둠에요 화암의 춤만 크다. 이 곡이 어디쯤인가 라고 물어보고, 아, 이 곡이 화암인데 거기에 봄에 그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이 바로 화암이야 라고 묻고 답하는 부분이 이건데, 이것을 제가 알려주었으면서도 왜 이 곡을 보게 하냐면 요 이 곡이라고 하는 요 시조 속에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심화 확장시켜서 문제를 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꼭 좀 알아둬야 할 것이, 여기 사동, 여기에는 통사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적어도 서울대나 경찰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것 외에 이렇게 내주는 숙제 정도는 해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문답법이 나와 있는 것이 이율곡의 고산국어과 2곡, 즉 세 번째 작품 속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사동, 통사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에 대한 것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어휘어법으로 접근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한 자가 문득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첫 번째 묻고 답하는 문답법을 가지고 이율곡의 고산국어과의 2곡까지 갖고 거기에서 사동의 통사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을 찾는 문제까지 내보았습니다. 이탈한 자가 문득 제목 나왔고, 작가 김중식 잘 모르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탈을 희망하는 나가 바로 화자다. 이탈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생각, 이탈한 자를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글쎄요, 여기에 있는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나 또 이제까지의 삶을
고착화된 세계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서는 이탈? 저건 탈선 아닐까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반복된 삶에서 벗어나 이탈을 향한 소망, 반복된 삶,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엮어보고 싶은데요. 김수영의 하루살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면 늘 매너리즘 속에서 반복되는 시적 화자의 모습과 그리고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저 형광등으로 시뻘겋게 타오르는 열이 나는 형광등 등불로 다가가는 하루살이를 대비시켜서 보고 있는 요 하루살이라고 하는 작품을 엮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김수영의 폭포나 또 눈이나 현대적 교량에서 등등만 살펴보았지 하루살이라고 하는 구석진 작품 못 봤을 것입니다. 또 김수영이 사령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 사령도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의문형 진술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서술어로 시를 마무리 짓지 않아서 여운을 주고 있다. 아까 뭐뭐한 것을 이렇게 해줬다 그랬죠. 쉼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쉼표를 통해서 호흡을 조절해주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모든 문장이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절로 도치되어 있다라고 한 부분이 매우 특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탈한 자가 문득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의 작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권섭의 독자왕 유희 유오영이라고 하는 시조인데요. 이 제목이 좀 어려워요. 독자왕 유희, 이때는 독은 혼자입니다. 홀로 스스로 왕 같답니다. 갈 왕자, 왕래하다 할 때 유희는 즐기는 거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산에 놀러 가자. 재미있게 즐기자라고 했었더니 무슨 소리야, 난 피곤해. 나는 과거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너 혼자 놀고 와. 그래서 알았어. 혼자 스스로 유희를 즐기고 와서 또는 가서 유희를 즐기고 5수의 시조를 읊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러 가자라고 했는데 다 싫다고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놀러 갔다가 와서 5수의 작품을 읊조렸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번님네 남산에 가세 청유입니다. 친구들 우리 남산으로 놀러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이때 좋은 기약은 전에는 그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약 나하고 약속한 거 잊지 말아라. 이군술 점점 쉬고 지진화전 상해가네. 분명히 너희들 나와 함께 놀러 간다 그랬잖아. 이군술 점점 쉬고 너희들과 함께 놀러 가려고 술을 담갔죠. 근데 그 발효시킨 술이 점점 쉬고 상해가고 또 지진화전 이것을 봐서 계절감 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꽃 지짐입니다. 빈대떡 다 상해가네. 자네들 만약에 안 간다면 나 혼자인들 어떠리. 자네가 안 간다면 나 혼자라도 갈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일까? 이것은 시적화된 내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바로 친구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법입니다. 어허 이 미친 사람아. 이건 시적화자입니다. 날마다 흥동 매일 그 흥에 겨워서 그렇게 너 돌아다니려고 하니? 어제 너 곡성, 전라남도 곡성을 이야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 지명이죠. 어제 너 곡성 놀러 갔다 왔잖아.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냐? 너 어제 놀고 오늘 또 놀러 가자고 하니? 우리는 중시에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우리들은 이것은 이제 10년에 한 번 보는 과거 시험이래요. 근데 높은 벼슬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겠네. 너는 그렇게 자연 완상하면서 놀러 다녀. 이건 뭘까요? 우리 세속적인 일, 벼슬살이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출세해야 되겠네 이거죠. 그랬더니 사명에서 또 시적화자 등장되겠죠.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믿지 마. 우리끼리는 뭘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놀러 가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 간다 그러니 야 우리끼리 한번 놀러 가자 하고 또 뭐뭐 해보자.
총유형 나옵니다. 복권망해로, 이때 복권망해는 이게 두 권 들러쓴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등산모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망해는 등산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한 산행 복장을 하고 마음껏 놀러 다니다가 돌아와서 승유편 지어, 승유편이라고 하는 것은 뭘게요? 명승지를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지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죠. 후세 유전하세, 그러니까 기행문이죠. 우리가 재밌게 놀다 와서 명승고적에 관계된 자료를 남겨서 후세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전해주리라 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가림이 없다. 얘네들조차도 나 우리 갈 힘 없어. 얘는 과거 시험 보겠다 그러고 얘네들이 힘이 없대요. 숨이 차고 오금이 아파서 창문 닫고 따뜻한 방에 마음껏 퍼져 있다가 배 위에 아기들을 지켜. 여러분 알죠? 자기 자식들 이렇게 발로 놓고 누워서 이렇게 해서 비행기 태워주는 거 올리며 사랑해버려 하노라. 나 싫어. 가기 싫어. 귀찮아. 힘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 3, 5는 시적 화자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남들이 비웃거나 말든지 간에 양신미경 좋은 시절 아름다운 경치를 남이 말한다고 해서 아니 보겠는가. 이거. 저렇게 좋은 시절 아름다운 경치를 남들이 과거 시험 본다. 나 뭐뭐 한다 하기 싫어.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놀러 다니니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아니 보겠는가. 난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구경 가겠다. 평생에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시조죠. 굉장히 재밌는 시조입니다. 다른 사람들 과거 공부해서 또 급제해서 좋은 벼슬을 갖겠다 해도 이 사람은 관심 없는 거죠. 독자왕 유희 유호영 그랬습니다. 혼자 스스로 유희를 즐기고 와서 또는 가서 유희를 즐기고 다섯수의 작품을 짓고 읊조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산수유람을 하자며 벗과 대화하는 나, 내가 벗들에게 산수유람을 권함, 혼자서라도 산수유람을 즐기고자 함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산수유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반드시 이 작품이 나오면 조선 후기에 유산가라고 하는 12잡가의 한 작품인 유산가, 이것은 잡가라고 합니다. 이건 시조도 아니고 가사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장르에 들어갈 수 없는 민중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가사의 사음보의 영향을 받아서 좀 파격이 심하지만 가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잡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산을 놀고 갔다 와서 부른 노래가 유산가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간단한 복장을 하고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복권망해라고 했었죠. 여기 모자를 쓰고 그리고 뭐 집신이라든지 신발을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산행을 할 때 간편한 복장인데 그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전 당연히 유산가의 이 부분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죽장, 망해, 단표자로. 죽장은 대나무 지팡이죠. 망해는 집신입니다. 단표자는 표주박 하나만 들고 그러니까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산행을 하겠다. 그럼 이 부분을 또 무엇과 연결시켜 볼까? 고전 문학 작품에서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관동별곡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행장을 다 떨티고 그랬어요. 행장을 다 떨티고, 떨치고라고 쓸게요.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막대 뭐 짚고 이렇게 갈게요. 지금 강원도 관찰서로서 이제 금강산에 올라가는 부분이죠. 행장을 다 떨치고 이제까지 벼슬아치로 가지고 왔었던 짐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석경은 돌로 된 오솔길입니다. 좁은 길을 무엇 잡고 막대 지팡이만 짚고 간편한 복장으로 산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간다면 여기 복권망해로 이 부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작자미상의 유산가 그리고 정철의 관동별곡의 죽장망의 단표자라와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의 막대
디포를 연결시켜서 출제를 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의식 연결시켜 보았고요. 그 다음 표현성의 특징이 뭘까요? 복수의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생동감이 느껴진다. 1, 2, 3, 4, 5수 중에서 1, 3, 5는 시적 화자가, 그리고 2수와 4수에는 상대방이 나 못 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청용어조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추구하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기를 촉구하고 있다. 야, 우리 함께 놀러 가자. 함께 놀러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대꾸와 대조를 통하여 율동감을 높이고 있다.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제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꾸, 대조 측면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군술 점점 쉬고 지진화전 상해가네. 이런 부분들 잘 잡아주면 되겠죠. 이군술 점점 쉬고 지진화전 상해가네. 점점 쉬어가고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꽃으로 이제 꽃을 놓고 만든 빈대떡 다 상해가네. 자네들 아니 가면 나 혼자들 어찌할까? 어떻겠어? 나도 그냥 혼자 가볼게. 너희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세 개의 작품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개를 모두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가 복합 갈래에서 현대시 두 작품 그리고 고전식 한 작품을 놓고 어떻게 공통점을 찾아볼까 하는 것이죠. 김지하의 새, 김중식 이탈한 자가 문득, 권섭의 독자 왕유희 유호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화자, 자유를 억압당한 나, 이탈을 희망한 나, 산수유람을 하자며 벗과 대화 나눈 나. 가만히 보니까 얘는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돼. 얘는 규격화된 삶을 벗어나 어때?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나 허를 자유롭게 산수를 즐기며 지낼게. 공통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엮어내도 차이점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와 달리 억압, 여기 하늘을 나르는 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적 허용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탈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생각, 내가 벗들에게 산수유람을 권하는 것, 주어진 현실에 대해 절망, 그 다음에 자유갈망, 이탈한 자를 자유롭다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산수유람을 즐기는 삶, 이 태도만 보고도 공통점, 차이점 찾아서 문제 여러분 스스로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제, 억압적 현실의 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 그래서 요 새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둬야 할 작품 몇 가지를 내드리겠습니다. 박남수의 종소리라고 하는 작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박남수라고 하는 1950년대 즉 후기 모더니즘을 이끌고 간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칠흑처럼 어두운 종 이것을 울렸더니 딩 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진동에 포기되어 가는 그 부분이 한 마리의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유를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작품을 꼭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하의 새가 나왔다 그러면 박남수의 종소리, 구체적인 새는 아닙니다. 종을 울렸을 때 진동의 폭이 울려나가는 것을 시각적 심상으로 보여서 한 마리의 새가 자유롭게 허를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을 나타내주고자 했다? 자유를. 이것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을 이라고 하는 김수영의 작품을 꼭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헐어 날고 있는 저 노고지리를 자유롭다고 이야기한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역사, 피 흘림의 산물, 그것이 바로 자유인데 경험해 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 이야기는 빨리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김수영의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한 작품 더 구두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것은 약간 구석지고 좀 어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송찬호 작가의 구두라고 하는 작품. 사람의 발이 구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새가 새 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구속된 이미지 그리고 새라고 하는 시어를
세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내준 것을 김지아 새와 엮어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EBS에 나와 있는 기본 작품을 충실히 공부하고 누구처럼? 남들처럼. 그러니까 남들이 70만, 80만 명이 공부하는 거 우리도 다 같이 하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모두 다 풀자.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이 밖에 유사한 것들을 엮어서 폭넓게 접근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핵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